일단 하나 한번 부딪힐까요, 우리? 그럴까요? 짠. 맞습니다. 예, 오늘 서울에 눈이 많이 내렸네요. 네. 참 간만에 이렇게 서울에 눈이 내리니까 네. 굉장히 좋고. 근데 여기 지금 작가님을 뵈러 왔는데 네. 와, 여기 풍경이 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만나뵐 분은 이충걸 전 GQ 편집장.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소설가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편집장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설을 한 권밖에 안 냈고, 예. 그걸로 제가 뭐 소설가라고 칭한다는 게 너무 맞지 않는 옷이고, 작가라는 것도 전 작가라는 것이 굉장히 거룩한 어떤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약간 이 장르 저 장르 약간 건드렸다고 해서 제가 작가라는 말을 듣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진 않아요. 항상 제 마음속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매일 이렇게 들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특별함. 이 책의 저자세요. 이제 알아보시겠죠. 예, 매일 보시니까. 일단 축하드릴게요. 배우 박정자 선생님의 배우론을 담은 연극 노래처럼 말해줘가 어제 마지막 공연을 했다고요. 네. 이거는 어떤 대본이었고 어떤 연극이었고 어떻게 쓰게 되신 건가요? 박정자 선생님하고는 또 어떤 관계인지 좀 궁금하네요. 선생님하고는 원래 이 연극 작업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선생님께서 음악이 있고 노래가 있는 연극을 하고 싶어 하셔서, 그분이 그동안 57년 가까이 연극을 하시는 동안 음악과 노래가 있는 연극들이 있었어요. 여러 개가. 그래서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동안 등장했던 많은 노래와 음악들에 대한 한 연극 배우의 진술이겠죠. 왜 내가 이 노래를 했고, 이 노래에 대한 음악적인 설명이기도 하고 혹은 개인적인 설명이기도 하고. 그분 90년 1월 달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90년 1월이요? 네, 그분 제가 잡지 기자를 하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인터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1월이 만 30년이 되었고, 그렇네요. 그 후로 그분이 무대에 오른 건 다 봤죠. 그러니까 기자 생활을 일단 30년 정도 하신 거네요. 30년을. 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했던 건 굉장히 오래 하셨군요. 박정자 선생님의 삶을 담은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대사? 대사? 예. 어떤 거 좀 이렇게 꽂힌 대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제가 썼으니 다 꽂혔겠지만, 예. 79살이 되면 예.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죽거나 80살이 되거나. 80까지 살거나 죽거나 79살에는. 그리고 배우가 그렇게 말해요. 80살이 된 배우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줄 아세요? 연극 대본을 여러 번 쓰셨는데요. 11월의 왈츠, 내 사랑 히로시마, 8개의 엄숙한 노래. 근데 다 박정자 선생님하고만 작업을 했어요. 네. 왜 배우 박정자인가? 뭐 첫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도 인연이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께서 어느 날 11월 왈츠를 쓰기 전에 나의 이야기, 그 진술적인 여배우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되게 제가 그분을 매우 잘 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약간의 문학적인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저한테 네가 써봐라고 하셨고, 저는 그때 95년도쯤 썼고, 거의 압구정동에 있는 실험극장이라는 연극 공연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거의 8개월 동안 매진됐어요. 처음에 매진. 늘 매진 사례라고 그 항상 봉투에 약간의 돈을 넣은 그 봉투가 분장실 계속 벽 같은 데에 붙어 있었죠. 그렇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를 이렇게 좀 알아주는 관계라고 해석을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게? 알아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박정자 선생님은 배우 박정자는 왜 이충걸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대본을 계속 써달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같이 이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른 분들하고는 작업을 안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케미스트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두 분이 다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분은 제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미숙하지만 작품 자체의 순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글쎄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작가연하거나 제가 스스로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같이 작업하기엔 편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쓴 대사들이 배우가 발음하기는 매우 까다롭다고는 하지만 그분 귀엽고 자기만의 언어로 또 변환시키는 그런 놀라운 재능이 있으시죠. 관록뿐만 아니라. 그렇군요. 어쨌든 이충걸이라는 어떤 뭐 작가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그러면은 집에서 주로 뭐 이제 아까 전에 독서 모임을 4개 정도 하고 계시고 뭐 대본 쓰고 에세이집도 이제 그때 그러면 그만두고 완성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그 에디터스 레터를 책을 내자는 제안들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책을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두고 났더니 제안이 있어서 그러면 한 사람이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그것을 한 권 책으로 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매우 괜찮은 이닝을 끝낸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작업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었고 되게 종이가 그 출판사 편집장이 책 자체가 두꺼워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터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종이의 그람수를 떨어뜨리면 얇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피도 전체적으로 약간 찰랑거리고 좀 만만하고 가벼운 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소개를 했지만은 이 책이 저희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요. 매일 한 번씩 보기 때문에.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이 표지에 있는 이 표지 모델이 클로데트 스레더르스의 그림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몰라서 설명을 좀 꼭 만나 뵈면은 꼭 좀 듣고 싶었어요. 왜 이거를 좋아하시고 이게 약간 자화상 같은 건가요? 혹시 본인이 느끼시? 아닙니다. 그거 제가 몇 년 전에 뉴욕 출장 갔을 때 첼시 쪽에 있는 갤러리를 쭉 구경 갔어요. 근데 이 작가의 전시가 있었고, 근데 이분은 자기와 관계 있는 사물과 사람들만 그립니다. 그러니까 저 소녀는 틀림없이 뭐 친구의 아들이거나 뭐 그렇겠죠. 그다음 뭐 말을 그려도 아마 누군가의 소유인 말이겠죠. 그래서 매우 친숙한 대상을 그리고 있는데 저 소년이 갖고 있는 무표정. 근데 무표정이 주는 어떤 또 표정. 그리고 넥타이를 메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소년이 그러니까 그 색감도 매우 순진하달까? 되게 이야기가 많아 보여서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군요. 결국 저게 걸게 되었는데 저기 제가 그림이 있더라고요. 저쪽에서 걸어올 때 이 소년이 딱 보이면 이런 기분이 들어요. 우리가 밤늦게 유럽의 어떤 도시에 도착했다면 차를 타고 호텔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호텔에 아무도 없고 이 소년이 아빠를 대신해서 거기 그 컨시어지에 데스크에 앉아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상상을 해요. 그 넥타이 메고 May I help you? 처음에 잡지라는 거에 어떤 뭐 매력을 어떻게 느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오랫동안 있을 수 있게 했는지 그게 약간 궁금해요. 이거 말고는 다른 거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잡지라는 하나의 캔버스 외에는 다른 많은 직업들을 포괄하고 또 많은 직업들이 결핍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음악 미술, 스포츠 인터뷰, 크리틱, 패션. 그러니까 큰 다른 장르에 대한 갈망이 적었거나 없었을 수가 있고 충분히 뛰어놀았죠. 원 없이. 그래서 GQ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곳이 GQ고 그래서
GQ라는 잡지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고 그게 어떻게 합류를 하게 됐으며 그리고 어떤 한국 어떤 잡지 시장 아니면 한국 저널리즘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듣고 싶습니다. 워낙에 제가 보그라는 잡지에서 피처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보그, GQ, W, 베니티 페어, 뉴요커 이런 잡지들이 그 한 미디어 그룹 안에 속한 잡지들이에요. 예. 그래서 보그라는 잡지가 런칭하고 4년쯤 되니까 3년쯤 되니까 GQ라는 잡지도 런칭할 필요가 생겼겠죠. 왜냐하면 여자 패션에 최고의 미디어가 있다면 그 남자 패션에도 상징적인 매체가 필요했겠죠, 회사에서. 그래서 뭐 편집장을 찾고 있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이제 뭐 승진도 하고 편집장도 돼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플랜이 하나도 없었고 제가 보고 있을 때 저희 편집장께서 항상 저보고 너처럼 비체계적이고 그땐 이렇게 조직적이지 않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편집장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녀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무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성취나 기쁨만큼 네. 고통을 너무 먼저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의 이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러셨어요. GQ 편집장 찾고 있는데 네가 해볼래? 이러셨어요. 저는 그때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했죠. 저는 편집장을 할 생각도 없고 너무 교만도 아니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몰랐어요. 하고 싶지도 그러니까 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원하시면 누가 편집장을 할 만한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 말고는 대안이 없을 거요. 그분이 굉장히 놀라셨는데 저는 그것이 저의 진심이었고 정말 대안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좀 잘했어요. 예. 잘했다? 그냥 회사가 생각하는 굉장히 불안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걸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어른들의 좀 고뇌가 있었고 매우 또 근심도 있었겠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시작부터 매우 타율도 좋았고 미국 GQ로부터 굉장히 인정을 받았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GQ 저는 잡지 저널리즘이라는 역사가 잡지 안에 있거든요. 근데 한국 안에서는 그게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되게 비소하고 공소하게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든 잡지를 통해서 한국 사회 안에 발언할 수 있는 나름대로 강직한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순진해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었고 그것이 잘 정련된 문체, 에디터들의 문체, 글, 또 좋은 필자들 선별해서 그 하나의 그런 문화적이고도 세련된 정론을 보여주고 싶었고 매우 잘하는 데가 있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 내부에서 그 당시에 이충걸이라는 기자를 평가를 했던 거는 이게 정확하게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독고다이 스타일이다 이충걸은 이렇게 평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맡기니까 굉장히 그 주어진 일에 대해서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왜냐하면 책 자체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재정적으로도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다음 호를 낼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것인데 돈도 잘 벌고 책 자체의 퀄리티도 뛰어났고 그러다 보니 그 밸런스를 어떻게 좀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GQ라는 잡지를 뭐 보신 분도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또 어떤 텍스트의 깊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굉장히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전 밸런스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페이지
모든 페이지마다 전력 투구를 했고 탁구 선수라면 모든 스윙마다 전 존재를 다해서 칠 거 아니에요. 네. 한 페이지도 그렇게 했어요. 그 전체적으로 컬러는 거의 그것이 완성될 때쯤 느껴지는 거고 맨 처음 그거를 사실 의도한다고 해서 의도대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면서 민감하게 조율한 부분은 있지만 이건 이래야 돼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어진 기획을 가장 기발하고 또 빼어나게 하면 그것이 어떤 굉장히 강인한 형태, 그 예술적인 형태가 되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군요. 네. 2001년 즈음이 이제 어떤 뭐 잡지가 잘 됐다라면은 점점 이렇게 인터넷이 나오고 또 다른 매체들이 나오면서 어려움도 겪고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뀐 것들이 있나요? 만드는 방식은 디지털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해진 부분도 있죠. 실은. 근데 서서히 종이 잡지에 황혼이 다가오기 시작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종이에 대한 사람들의 확신. 종이는 대신할 수 있는 오브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와 연필, 글을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 엄격하게 말해서 디지털로 넘어갔다고 말도 이 얘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종이 잡지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는데 그럼 디지털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야 될 텐데 그것이 디지털에 대한 수요라기보다는 휘발적이고 재기발랄한 그런 매우 짧은 콘텐츠로 확 휩쓸려 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뭐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팀이 또 역시 너무나 잘하고 저는 디지털 서포트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종이에서 써내려가는 어떤 장중한 그런 톤이 저의 기질에 맞았죠. 그렇군요. 편집장을 하면서 싫은 소리를, 그러니까 험한 소리를 그 아래 사람들한테 한 번도 안 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험한 소리를 안 할 수가 있죠? 험한 소리가 이를테면 뭐 윽박지른 소리라거나 욕이라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그리고 인격적으로 매우 데미지를 주는 소리도 있겠죠. 잡지를 만들다 보면 천재지변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에디터들도 뭐 그들이 원하진 않았겠지만 저를 굉장히 화나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화가 나지도 않고 그렇게 놀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예. 그들 마음속에서 이미 더 급하고 더 괴로울 테고 결국 일은 늘 언제나처럼 잘 마무리되곤 했죠.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제가 훨씬 더 미숙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뭐 그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정서적인 처지는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80까지 편집장을 하고 싶다. 뭐 예전에 뭐 인터뷰, 언론 인터뷰도 그렇고 거기 봤는데 눈이 좀 안 좋아지시면서 이제 그거를 못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시력이 절반 넘게 소실이 됐는데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 디테일은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는데 저는 많이 괜찮아졌다고 말은 해야겠지만 저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근데 꼭 피겨 선수가 다리가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 뭘로 점프를 하나요?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무기랄까? 갑옷이 훼손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꼭 이렇게 물어요.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그럼 제가 그게 가장 잔인한 질문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옛날 일을 다시 설명해야 되고 예. 굉장히 괴롭게 치료받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괴로워요. 근데 결국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신경을 다친 거고 저거 가끔 생각해요. 차라리 내가 안 들렸으면 혹은 다리가 한쪽이 없었다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괴로움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차라리 훨씬 저에게 유익하고 더 깊은 안정감을 주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렌즈를 겹쳐서 계속 책을 읽고 독서 모임도 하거든요. 한 달에 네 번. 예. 그 책을 읽다 보면 꼭 그런 마음도 있어요. 왜 내가 눈 좋을 때는 잘 그때도 많이 읽었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이러려고 하나. 또 글을 쓸 때도 모니터에 너무 크게 글씨를 띄워놓고 쓰다 보면 진짜 커서를 못 찾겠어요. 커서 찾아야지 뭐 수정하든지 해야 될 거냐. 그럼 모니터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쓰다 보면 잠시 얼굴 눈이 거의 이 빨간 당구공 색깔이 되는 거예요. 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내 부모를 원망할 수도 없고 나를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전 탁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치거든요. 탁구요? 네. 예. 어느 날 제가 혹시 탁구를 제가 치면 이렇게 순발력 있게 몸을 움직이다 보면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재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피지라는 나라를 가게 되었는데 호텔에 탁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더러 서브를 넣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볼이 보이고 좀 움직이면 좀 낫지 않을까? 근데 그분이 서브를 넣었는데 볼이 쑥 지나갔는데 저는 들고 있었어요. 볼이 안 보이니까 제가 좀 슬펐어요. 그러겠네요. 잡지라는 거는 호흡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원고지 기준으로 보통 한 30매? 20매, 30매를 하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편집장님은 어떤 뭐 에디터로서 또 매번 쓰셨잖아요. 월마다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 그런 걸 계속 쓰셨나요? 저는 쓰는 건 싫어했어요. 쓰면 잘 쓰지만 쓰는 건 싫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일 수 있는데 그 편집장이 되니까 제가 쓰는 글이 에디터스 레터 한 페이지밖에 안 됐거든요. 그것이 정말 기뻤어요. 네. 왜 쓰는 게 싫으셨어요? 지금 대본도 쓰고 소설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데 왜? 그건 써야만 해서 쓴 거고 제가 너무 쓰고 싶다고 쓴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저는 굉장히 다작을 여러 개를 하셔서 오히려 굉장히 쓰는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럼 읽는 거를 좋아하시나요? 쓰는 거를? 읽는 거는 정말 좋아하죠. 읽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정말 좋아하고 정말 많이 읽었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에 책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모았고 샀고 선물 받은 책이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너무 아쉽죠. 그렇군요. 제가 이 집을 지을 때 2층은 어머니가 쓰시고 3층은 그러니까 어머니는 되게 막혀있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2층 전체를 그냥 마치 큰 뉴욕의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쓰시는데 저는 구획을 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구획의 기준이 책을 어떻게 수납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쪽에는 복도처럼 좁은 통로를 내고 통로의 한 면을 이렇게 서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집도 구획하고 책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고 되게 이 집이 층고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책을 많이 수납할 수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긴 작은 책, 저쪽은 약간 큰 책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센티미터를 굉장히 정교하게 재서 보면 이 책에 그
꽂혀질 때 꽂힌 다음에 스페이스가 되게 좁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최대치 책을 수납할 수 있는 게 저에게 너무 중요했고 이것도 센티미터 잘못 재서 다시 제작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책들을 보면은 네. 빡빡하게 다 들어가게 한 게 이 높이가 보니까 그런 유형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하신 거에 보이네요. 네. 네. 어쨌든 굉장히 인상적인 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누구라도 집을 짓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있을 거고 저는 그게 강렬하게 하지만 막연했죠. 근데 이 집을 이 터를 사게 됐고 그래서 건축가하고 너무 자주 만나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교환하고 그 결과물이 이 집인 건데 건축은 결혼처럼 예. 물릴 수가 없어서 이 집에 대한 아쉬움은 예. 두 가지. 부숴서 다시 짓거나 예. 다른 곳에서 짓거나.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던데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그거는 이를테면 뭐 복도가 좀 좁았으면 어땠을까요? 라거나 뭐 그런 식의 좀 작은 부분들이에요. 디테일한 부분들. 네. 예. 그리고 일단 뭐 어머니께서는 이 바닥 색깔이 되게 탁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집을 지을 때 어머니가 행복할 것도 역시 중요했어요. 뭘 결국은 제가 제일 행복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이 방문이 되게 좁거든요. 예. 그래서 전 방문이 좁은 것이 되게 컴팩트하고 되게 미니멀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런 방문은 처음 보신 거예요. 사람이 잘 지나다녀야지 이렇게 작은 거야 뭐 저게 이렇게. 답답하게. 근데 저는 예. 스페이스가 작기 때문에 예. 문이 크면 거의 조형적으로 매우 긴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다시 짓는다면 예. 이 모든 것을 보완해야겠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는 채꽃 서가로 만든 어떤 구획 예. 그리고 이 실내의 흰색 색조 그리고 층고 지금 거의 3m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런 거는 좀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여기 바깥에를 뭐 이렇게 어떻게 즐기시나요? 산책을 많이 하시나요, 여기? 산책보다는 예. 여기 앉아서 책 보다가 베란다 나가서 또 나무들 되게 많이 어루만져요. 어떤 나무는 이 프레임 사이로 이렇게 손을 쑥 뻗었거든요. 가지 잡고 이야기 많이 해요. 나하고 같이 살아서 고마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작업은 어떤 거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제가 모 문학 잡지에 연재했던 중편 소설이 3편이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워낙에는 4, 5월 중에 단행본을 내자는 제안이 있는데 예. 누군가가 말하길 그중에 한 편을 예. 장편으로 쓰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 그 말이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두 가지겠죠. 중편 3편으로 단행본을 내느냐 아니면 그중 하나를 장편으로 늘리는 거를 하느냐. 올해는 어쨌든 소설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언제쯤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 될까요? 뭐 4, 5월이 만약에 내기를 했다면 그건 틀림없이 올해 12월일 테고 장편을 만진다면 뭐 언제 그것이 마무리될지는 진짜 한 북경 올림픽 때? 북경 올림픽이요? 네. 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끄는 편이라서 예. 인생이 길면 좋겠지. 뭐 여러 책을 내겠지만 글쎄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일단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아니야 시간 같이 행복한 시간 나눈 거죠.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하나만 해주시죠. 제 생각에 한 사람의 18년을 한 권의 책으로 압축시킨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볼 수 있는 작지만 희귀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문장, 쉼표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읽기 골치 아프시겠지만 조금 참으시면 그래도 매우 이색적인 한 권의 책을 읽었다는 확보의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꼭 읽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안 바빠요. 어쨌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기대를 또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기 작들 좋은 작품들 네. 그래서 자주 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 시청자분들, 저희 제작진 시청자분들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네. 또 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날이 또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충걸 전 GQ 편집장 이충걸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